두 번째 이슈,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기술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최대한 쉽게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각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수입니다. 데이터 센터 기계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몇몇 개는 축구장 3개 규모의 건물도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마이크로소프트는 300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 이 215개 갖고 있고 알파벳, 메타, 애플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에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오픈 AI가 GPT를 내고 뭐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데이터 센터가 남아 돌았기 때문에 여유있게 빌려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빠르게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역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 센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컴퓨터만 해도 발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보통 열이 나는 것들의 전기를 되게 많이 먹습니다. 드라이기가 전기 제일 많이 먹어요. 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전기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이제 열을 또 내거든요. 실외기가. 그 과정에서 또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건데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열이 엄청 많이 납니다.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되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어진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요. 요거는 2023년과 2024년은 예상치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치가 아니라 실제로 2023년 결과까지 봤을 때 500테라와트까지 늘었습니다. 350 수준이 아니에요. 500테라와트까지 올라갔고 거의 뭐 우리나라가 전기 쓰는 수준으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중화학공업을 하는 산업국가다 보니까 전기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태안이에요. 태안이 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냐면 태안에 제철소가 있잖아요. 그 현대제철이 있는데 그 현대제철의 전기고로가 전기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철을 녹여야 되니까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전기쟁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현대제철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전기료 수납 부서에서 일을 했었는데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냐면 200억이 나온대요. 심지어 산업용 전기는 엄청 싼 편일 텐데 근데 200억이 나온대요. 정말로 전기를 많이 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500테라와트시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전기를 쓰고 있고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많을 정도로 많은 전기를 먹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 전기 얘기를 하려면 전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약간은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라는 게 재밌는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전기는 저장이 안 됩니다. 전기라는 에너지 그 자체로는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흐릅니다. 무조건 흘러가지고 없어져요. 없어지다 보니까 전기 정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계통에서의 문제는 언제나 쓰는 것과 만드는 게 일치하게 만드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치입니다. 딱 만드는 만큼만 쓰자. 혹시라도 남으면 그걸 어떻게 저장할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양수발전이라거나 양수발전이 뭐냐면 우리 수력발전은 물의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는 거잖아요. 터빈을 돌려가지고 물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양수발전이. 그래서 남는 전기를 그렇게 물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테슬라가 핫해지면서 배터리 산업이 또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게 전기를 전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위치 에너지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전기를 리튬이온을 이용한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식으로 전기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는 전기 에너지 그 자체로는 절대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수요가 가장 많고 새벽에 수요가 가장 적으니까 수요에 따라서 발전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를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발전소별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우라늄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 E는 mc제곱 많이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공식 어려운 얘기를 자꾸 들어가지고 죄송한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공식인데 E는 에너지는 M, 질량, 그리고 C, 광속이에요. 광속의 제곱, 광속은 3억 미터/s입니다. 그러니까 3억의 제곱치만큼 질량 손실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질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걸 표현하는 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면 질량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된 질량 손실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원자력 발전소는 물을 끓입니다. 발전에 웃긴 게 물을 끓여요. 우리 그렇게 핵분열 시켜가지고 하는 게 뭐냐? 물 끓이는 거예요. 물 끓여서 기화된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만들어가지고 발전을 하는 메커니즘이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근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초반에 핵분열을 시키기까지 임계점까지 온도를 올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얘는 한 번 키면 안 끕니다. 그러니까 끄면 다시 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어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어봉을 교체할 때도 그냥 켜놓은 채로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만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은 가장 밑에 낮은 지점에서 항상 켜져 있는 놈, 항상 에너지를 공급하는 놈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 발전 단가는 싸지만요. 켰다 끄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수요의 가장 밑부분에서 기저전력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석탄, LNG 중류라고 하는데 가장 최소 수요와 가장 최대 수요의 사이에서는 껐다 키기가 쉬운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냉장고 그냥 문 닫아놓고 가만히 냅두면 전기 많이 안 먹잖아요. 근데 문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문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면 전기 많이 먹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온도를 바꾸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냉장고도 문 열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높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에어컨도 온도를 많이 낮추면 많이 낮출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요즘 인버터형은 그냥 켜놓은 채로 가만히 유지시키는 게 전기료 더 싸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온도를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높은 에너지가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원자력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들, 석탄은 그 다음으로 그나마 유지는 하는데 껐다 킬 수는 있어 정도의 느낌인 거고 LNG나 중류는 그나마 껐다 키는 게 쉬워지는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원자력 발전 늘려야 돼 이런 얘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 수요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전기에너지를 쓰냐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왜 전기에너지를 쓸까요?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기가 제일 쉬운 게 전기입니다. 막말로 우리한테 석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기는 이 빛 에너지로 바꾸기도 되게 쉽고요. 드라이기 쓰시잖아요. 드라이기는 이 코일을 감아가지고 저항을 발생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모터를 달아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가 드라이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선풍기는 그걸 그냥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더더욱 전기를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류 전체의 전기 소모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석탄과 LNG와 중류 이런 것들은 탄화수소라는 겁니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냐 고체 상태로 존재하냐 기체 상태로 존재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탄화수소인 거고, 탄화수소라는 거는 태우게 되면 공기는 산소가 많이 있잖아요.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옛날에 중학교 때 완전연소 혹시 배우신 거 기억나세요? 탄화수소를 태우면 에너지를 내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분해되면서 여기에서는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탄소를 방출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자력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라늄 핵분열을 통한 질량 손실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보니까, 태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는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저 아저씨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무시하시면 되는 얘기예요. 오피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인간이 얼마나 능력된다고 이거를 인간이 올렸다고 생각하지? 라고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태양 활동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구 온도는 뜨거워지고 있고, 이번 6월에 한국이 역대급 더웠다고 하잖아요. 제가 알감자가 된 원인도 여기 있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를 안 깎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더웠던 것도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라고 하면서 탄소가 죄인 취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빅테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뜻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뜻은 얘네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라고 약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탄소 배출 목표는 지속적으로 줄이려고 해요. 2030년에는 넷 제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순수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라고 이제 빅테크 측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빅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 친환경 에너지인 소형 모듈 원자로,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하는데, 원자로를 소형화한 거예요. 아직까지 상용화되기에는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우리 친환경 에너지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풍력과 태양광 또한 엄청난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일단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문제는 위험합니다. 위험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원전인 거죠. 방사능 유출로 인한 사고들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 태양광 판넬의 생산 캐퍼시티입니다. 생산 능력인 건데, 노란색이 예측치거든요. 태양광 발전량의 예측치가 그렇게 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상치를 그냥 항상 깨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비교적 최근에는 그냥 수직 상승을 했어요. 태양광 에너지의 생산 역량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최근에 진짜 놀란 게 뭐냐면 론지라는 중국의 태양광 판넬 제작 회사입니다. 판넬 제작 회사가 태양광의 발전 효율을 34.6%까지 올렸다라는 기사를 봤었어요. 제가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 발전의 이 효율이,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받으면 그걸 얼만큼 에너지로 바꾸느냐인 건데 그 효율이 5%가 안 됐었거든요. 제가 태양광에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졌던 게 5, 6년 전이었고, 이 정도면 관심 안 가져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34.6%까지 효율을 올렸다는 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습니다. 와, 이제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 효율 증가를 보여줬고요. 이게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 테슬라에서 나오는 거죠. 테슬라가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서 엄청난 자본이 유입이 됐죠. 기하 급등을 했습니다. 자본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뭐죠? 2차 전지 배터리죠. 리튬 이온을 이용한 전기를 화학적 에너지로 저장하는 2차 전지 배터리다 보니까 테슬라가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배터리 산업 또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가장 큰 회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핫해지고 있었죠. 한참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슈도 발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유입된 덕분에 배터리의 효율 또한 꽤나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배터리의 효율이 증가하면서 태양광 에너지 또한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문제가 뭐냐? 아까 전력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력은 생산되는 만큼 써야 되는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생산을 이거 내 맘대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햇빛은 낮에만 계속 비치고 밤에는 없고, 풍력은 그냥 바람은 계속 부는 거니까 맘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데, 문제는 그걸 저장할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에너지가 많아졌고, 그런 측면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할 수단이 매우 많아졌다는 데서 태양광과 풍력의 혁신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사용 비중입니다. 낮에 태양광 비중은 꽤 높죠. 낮에만 봤을 때는 거의 뭐 50% 수준이에요. 여기가 전체인데 요 정도가 태양광이면 태양광 비중이 꽤나 많은데, 이게 2021년이었고요 2024년 들어서 솔라 파워에다가 배터리 기술이 접목되면서 태양광의 에너지를 여기 저축해놨다가 햇빛 들기 전, 그리고 해 떨어지고 나서 더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속도대로 발전이 계속된다면 그냥 솔라 파워 가지고 100% 배터리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요때 이제 차징이 됐다가 요때 소비된다라는 겁니다. 8시경에 차징돼 있던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전기차로 인해서 배터리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고, 배터리 산업이 발전한 덕분에 태양광 발전 또한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진 덕분에 세븐 시스터즈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세븐 시스터즈라고 얘기합니다. 엑슨모빌 들어보셨죠? 쉐브론 들어보셨죠? 그리고 쉘 들어보셨죠? 토탈 에너지스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브리튼 페트롤리움 이것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세븐 시스터즈에 포함되는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들이에요. 사실상 얘네가 전 세계 에너지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근데 최근에는 통웨이, GCL 폴리, 신테, 진코솔라, 론지, 트리나, JA솔라, 왠지 중국 냄새가 되게 많이 나죠? 한자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데 중국 냄새 나는 게 맞아요. 요 회사들이 이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던 요 세븐 시스터즈들의 필적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포인트가 앞으로의 에너지 측면에서의 판도를 달리 해석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우리나라는 태양광에 맞는 환경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라는 거는 생산했다고 끝인 게 아니라 이거를 송전, 배전판을 잘 만들어가지고 주파수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60Hz를 쓰고 있어가지고 60Hz의 전기를 맞추고서 또 삼상 발전해가지고 전압도 맞추고 뭐하고 하려면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태양광 건설 단지에 한 번에 지어놓고 한 번에 전기를 모아서 송전하고 이런 게 좀 유리해져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하고 있는 꼬라지 보면요, 어디 동네 뒷산 조금 깎아가지고 태양광 판넬 몇 개 해놓고 이거 태양광 사업입니다, 전기 팝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 송전 배전로 건설하는 거에 돈이 더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태양광은 글로벌리 발전과는 별개로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엄청 넓은 평이 하나, 경사지게 넓은 산 공간에다가 태양광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대형 언어 모델의 유행으로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 수요 또한 급증을 했고 500테라와트시에 달하여 웬만한 국가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소모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기는 시간에 따라 수요가 다르고 저장이 어려워서 딱 소비할 만큼만 만들어야 하는 에너지이고, 발전 사업은 온도를 낮추고 높이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한 열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껐다 켜기 쉬운 가스나 기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 한편 테크 기업들의 탄소 배출은 목표치만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요. 소형 원전이나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풍력, 태양광 에너지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이고, 중국의 몇몇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거대 석유 회사에 필적할 정도의 에너지 생산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하지는 않지만 변액보험의 바벨 전략의 일환으로서 A+ 차이나라거나 중국 본토 주식형 10% 정도 넣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